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책을 한번 넘겨보시죠. 첫 번째 넘기셔서, 자, 저하고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필기하지 마세요. 왼쪽은 필기하는 거 아니고 수업 전에 문제 풀 때 풀어보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이 필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다시 복습할 때 왼쪽 페이지 보면서 오른쪽에 필기해 놓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로 유닛 1에 목적 신경편이 나와 있는데, 뭐 얘는 처음에는 이제 이 책에 이 과를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처음에 넣을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잠깐만요. 유닛은 목적 심경 변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과연 이거 틀리면 어차피 대학 못 가잖아요. 18번, 19번 틀리고 이러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스타트 과목이니까 그래도 한 번만 다뤄보자 싶어서 심지어는 도표 안내문도 넣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문항수를 조금 적게 해서 가볍게 다뤄서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얘를 가지고 유형별로 이런 걸 조심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8번 문제부터 18번 유형부터 한번 해보죠.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첫 수능 강의를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얘는 안 합니다. 18번, 19번 유형 문제를 안 풀 건데, 처음이니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그냥 막 지나가기도 그러니까 1월, 2월에 이 책을 하는 동안은 제가 단어에다가 힘을 좀 실을게요. 그래서 단어를 좀 확장할 수 있는 틀도 좀 많이 만들어 두고,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바탕들도 좀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용법이나, 그 다음에 중요 구문 같은 거, 너무 기본적인 건 말고요. 그런 것만 1월, 2월 2달 동안 우리 이 책 다루면서 같이 그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나중에 수능 특강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 메꿔서 준비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여기 보면 앞쪽에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뒤로 가서 얘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 이상 파트타임 잡을 너에게 제공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자리가 이 글의 목적에 해당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거고요. 문장 한번 봅시다. Dear Jessica Coming 보세요. It's nice to receive your letter 이라고 하면, 너무 좋았죠. 그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뭐 하는 편지냐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편지였어요. 당신의 관심이죠. 뭐에 관한 관심이냐면 interest는 항상 in이랑 같이 쓰잖아요. 자, 되돌아오는 겁니다. To work part-time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알바죠. 알바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데 대한 당신의 관심에 관해서 전해주는 편지를 받아서 너무 좋았죠. 올 여름에 우리 가게의 말입니다. 우리는 privilege에 했어요. have you, 당신을 가지는, on the part-time step으로 당신을 가지는 영광을 누렸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 privilege는, 자, 요렇게 쓰면 얘가 보통 이제 우리가 특권, 특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 얘는 동사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특권을 주다, 특권을 부여하다라는 이런 말일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단어를 외우실 때 앞에 잘 보면 PRIV라고 해서 우리가 privacy 같은 단어 쓸 때 쓰는 개인과 관련된 근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LEG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 여기 LEG라는 말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LEX라는 형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냐면 법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알만한 단어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1, 2월에 어원 공부할 때는요, 어려운 단어 확장 안 하고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단어로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 어원을 수차 반복되는 중요 어원들이 이렇게 잘 챙겨지면 나중에 그걸로 여러분이 3월부터 이제 교재가 바뀌고 뭐 수특이나 이런 거 할 때 단어들을 좀 많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legal이라는 단어 알죠, 그죠? 얘가 법률의 법적인이라는 이런 말 되잖아요. 이렇게 leg가 들어가면 법과 관련된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그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해 주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rivilege가 특권, 특혜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권을 주다라는 말이 됐는데, 그러면 privileged라고 쓰게 되면, 형용사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특권을 받은 이라는 얘기죠. 특권이 있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되지만, 자, 지금 이 문장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특권을 누렸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런 해석도 대단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당신을 그 다음에 파트타임 직원으로 지난 2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가급적이면 뭐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해석은 앞에서부터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자, It's a lot of fun. 정말 흥미로웠죠. 당신을 스텝으로 데리고 있다라는 건 정말 흥미로운, 정말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unfortunately, 근데 안타깝게도, 자, 이건 뭐 18번 문제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이 unfortunately라는 말은 이야기의 반전을 가지고 올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어떤 논리적인 반전이나 그 다음에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답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주제요지 제목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지문을 볼 때는 그게 이제 but, however, yet 같은 말로 나타날 건데, 자, 뭔가 이야기의 반전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논리적 반전은 however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but, yet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얘는 그냥 그러나로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보는 동안 이 뒤로 필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8번, 19번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빈칸 풀려면, 그 다음에 36, 7, 8, 9번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둬야겠죠.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게 suddenly나 그 다음에 fortunately 같은 말들이 해당이 되죠. 당연히 suddenly는 갑자기라는 얘기고 fortunately는 다행히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는 unfortunately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fortunately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걸로 상황이 바뀌는 거고, unfortunately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필자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글을 읽는 포인트로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좋았는데 너랑 지냈던 거, 너랑 참 좋았는데 우리가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add, 추가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어떤 스텝을 summer this year, 올해 여름에는 어떤 직원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군요. 자, 판매가 너무너무 저조해졌고, 그 다음에 this year, 올해는 판매가 너무 줄었고, 그리고 우리는 search for 이라고 하면 찾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뭘 찾고 있냐면 필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to be able to keep our full-time staff을, 우리의 full-time 직원을 페이롤에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즉 필사적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저기 나오는 desperate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외울 적에 desperate는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뜻을 외우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는 절망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필사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보면 두 개의 다른 뜻 같은데 미국 애들이 보면 그냥 한 가지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5m 앞에 구명조끼가 보여요. 자, 그러면 수영을 못하는 물에 빠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5m 앞에 5m까지만 어떻게 버텨보면 살아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어떻게든 가야 하는 필사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데스프릿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앞에 있는 DE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접두사죠. 자, DE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뭔가를 떼어내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off나, off라는 말이 떼어내는 겁니다. 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away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off만 씁시다. off나 그 다음에 또는요
be가 down이라는 아래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떼어내버리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라는 말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어의 접두사들은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냐면 off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spu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spur이라는 말은 밖으로 뭐가 퍼져 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SPER로 적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SPIR로 적히기도 해요. 자, 요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밖으로 터져 나가는 느낌의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hope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게 spur이라는 이런 말이 되어서 그러면 desperate이라고 하면 뭘 떼어내버린 거죠? 희망을 떼어내버린 게 돼서 desperate이 절망적인이라는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알고 있는 단어로 하나만 의미를 붙여주면 inspire이라고 쓰게 되면 내가 뭐 되죠? 그래서 안으로 희망을 불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어떤 그런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I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숨 쉬는 것하고 관련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뜻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18번 문제에서 나타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딴 지문에서 나타났을 때 얘는 필사적인 그 다음에 절망적인 이런 말이 되고요. 얘가 들어가면 뭔가 희망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고 나중에는 breath의 의미도 호흡의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업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네들을 1월, 2월 첫 번째 책에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 다음에 억지로 막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정말 반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두시면 최대한 지금은 좀 쉬운 단어로 얘를 기억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걸로 이제 어려운 단어를 좀 확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들을 같이 좀 묶어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payroll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직원 명부예요. 직원 명부인데 원래는 이 사람들의 급여 명부를 얘기하던 거였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그렇게 귀찮게 볼 필요 없이 다 떼버리고 그냥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롤이 뭐죠? 도로로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부를 쓰는 서류가 돌돌돌 말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명부에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풀타임 직원들을 계속해서 등록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지금 파타임의 문제가 아니라 풀타임 직원들이라도 계속해서 해고하지 않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먹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inform you니까 알려드릴게요.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자, 우리가 더 이상 제의할 수 없음을, 제공할 수 없음을, 여름 알바 자리를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당신에게 최고의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할 때? 여름 일자리 찾는데 행운이 있기를 릭 존스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7번에서 wish라는 단어의 용법 하나만 보고 갑시다. wish라는 단어는요, 해석할 때 얘는 뭘 하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는 사형식 전용 동사입니다. 그래서 wish 뒤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 간접 목적어가 오고 직접 목적어가 오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다음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냥 대충 읽어도 읽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목적어가 있고 얘를 꾸미는 관계사가 붙어버리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면 해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항상 쌍을 이루어서 돌아다니는 용법 이런 건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그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wish는 뒤에 대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이때 wish는 어디에 사용하는 놈이 되어버리나요? 얘는 가정법에 사용하는 놈이 됩니다.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여러분의 뭐 쓰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wish라는 놈은 뒤에 명사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용하는 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you가 뭘로 온 거냐면 너에게라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 best of luck이 얘가 최고의 행운이라는 소위 직접 목적어 자리에 해당되는 놈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뭐 18번 문제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쭉 계속 공부해 가면서 안 그러면 18번, 19번에 나오는 유형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문, 유형편 그리고 뒤에 액츄얼 테스트 1, 2회까지 전부 다 제가 나오면서 이번 책에서는 단어랑 그 다음에 용법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서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딱히 문제 자체로는 설명할 것이 없고요. 다음 이어서 이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얘도 보면 이제 지문에 보면 앞쪽에 뭐 May I ask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말이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뭐 문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미스터 앨런 보십시오. 내 이름은 로라 다이아몬드인데 I've been accepted, 내가 받아들여졌죠. 올해 신입생 클래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올해 대학 입학이 된 거네요. 스몰타운 대학의 신입생으로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지원을 했죠. 싱글 룸을, in the dorms의 싱글 룸을 지원을 했습니다. apply for 이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얘기예요. apply라는 단어에다가 ant라는 접미사를 붙여요. 이거 오늘 뒤에서 ant 배울 건데 한 번 더 들어서 외워져 버리라고 지금 여기서 미리 한번 짚어놓고 갈게요. ant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 다 형용사가 되거든요. 형용사가 되는데 그 중에 형용사가 안 되고 형용사로도 쓰는데 명사로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ant가 명사가 되면 얘는 앞에 나오는 이 동작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applicant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원자라는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들어두시죠. 다음에 똑같이 만약에 명사를 한 번 더 쓴다면 applianc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 명사로 뭐가 되냐면 지원이 되거든요. application이라고 쓰면 응용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apply for라고 하면 지원하다라는 말이고 요거 오늘 뒤에 중요한 접미사로 배울 거여서 미리 한번 짚어두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뭐가 들어왔는데 도움이 들어왔는데 원래 도움이라는 단어는 dormitory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기숙사가 되는데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야간 자습이라고 하는 거 야자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 애들도 말 많이 줄여 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글자를 이렇게 따서 쓰는 경우는 없고 뒤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애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뒤에 걸 날려버리고 앞에 것만 씁니다. 자, 도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 단어에서 도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잠자는 sleep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dormant 같은 이런 말을 쓰면 ant 붙이면 이번에는 형용사입니다. 원래 ant 붙으면 대부분 다 형용사예요. 근데 가끔씩 명사로도 쓰는 놈이 있는데 가끔씩 명사로 쓰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동작이 주체가 된다고요. dormant이라고 쓰면 그래서 잠을 자는 휴면의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dormant 뒤에다가 만약에 화산이라는 단어 한번 붙여볼까요? 화산 영어로 뭐라 그러지? 화산을 볼케이노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불의 신, 대장장이 신이 볼컨이거든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붙여서 볼케이노라고 붙인 건데 만약에 도먼 볼케이노라고 쓰면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화산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잠자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토리라는 단어가 잠을 자는 곳 기숙사가 됐죠. 뒤에 이것도 하나 들어두시면 ORY에 이 RY 같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모음은 자꾸 바뀌어요. 모음은 발음하기 좋게 IU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서 쓰이는데 RY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주로 뭘 나타내냐면 뭔가를 모아놓거나 또는 모아놓는 장소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RY라는 말이 들어가면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볶다, 굽다라는 단어를 roast라고 하잖아요. ROAST. 그럼 roast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요. 로스트 뒤에다가 ERY 이렇게 쓰면 얘가 볶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커피 볶는 집을 로스터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와인 만드는 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이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인이 원래는 바인이라는 덩쿨이라는 포도 덩쿨을 나타내던 단어였는데 이제 단어가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됐죠. 앞으로 뒤에 이런 말들이 붙으면 뭔가를 모아놓았거나 장소가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는 싱글룸을 지원했다라는 얘기죠. 1인실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나 말이에요. I just received, 내가 지금 막 받았는데 나의 방 배정 편지를 받았네요. 자, 방 배정 연락을 받았는데요. And found it, 그리고는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냐면 I've been placed, 내가 놓여졌구나. 어디에 놓여졌냐면 방에 놓여졌는데 3 people instead, 대신에 3명이 있는 방에 놓여졌다. 즉 3인실을 배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assign이라는 단어가요. 얘가 이제 배당하다, 배정하다, 할당하다라는 말이에요. 할 일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나눠드릴 건데, 그러면 그 제목이 그 영어로 숙제라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homework assignment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omework라는 말은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고 assignment이 주어진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homework, assignment 둘 다를 붙여 쓰지는 않고 assignment만 쓰거나 아니면 homework만 쓰거나 그렇게 하죠.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배정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1인실을 신청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3인실을 줬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I'm taking prescription medication. 자, 나는 지금 prescription medication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for allergy에 대한. 자, 그리고 특히나 sensitive한 게 먼지에 sensitive한데, 자, 주변 환경에서 말입니다. prescripti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거 전문의약품이라고 그러죠. 처방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기서 꼭 하나 저 단어 한번 볼게요. PR이라는 접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접두사입니다. PR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간상 미리 먼저이거나 그 다음에 위치상 앞쪽인 것을 나타내요. 우리네 한자어로 해보자면 선자나 그 다음에 또는 앞전자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말이 pre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쉬운 단어 하나만 해볼까요? pre를 기억하는 게 목적이니까 preview가 뭐죠? 먼저 보는 거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예습하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영화인들이 프리뷰라고 하면 이건 시사회가 되거든요. 먼저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단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 어려운 단어를 붙여서 외울 겁니다. pre-war이라고 쓰면 얘가 전쟁 전이네요. 그래서 전쟁 이전의라는 말이고, 예를 들어 뒤에다가 historic 같은 말 붙이면 그럼 뭐 되죠? 선사라는 말이 되는 거죠. prehistoric times 이렇게 쓰면 선사시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e라는 말은 또 하나 그러면 지퍼만 놓고 가면 이거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외우려고 하는 건 좋기는 하는데 막 너무 과도하게 외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 하루에도 서너 번씩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건 자꾸 보다 보면 한 3, 40개 정도는 익혀두면 아주 좋은데 그건 우리 수업 마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내버려 두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포스트라는 말이 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나중에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포스트 뷰라는 말은 없고 포스트 월이라는 말은 있어요. 포스트 월이라고 쓰면 그럼 뭐가 될까? 얘가 그러면 전쟁 이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모더니즘 이후를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이 포스트가 나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붙었냐면 scription이 붙었네요.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제가 양쪽으로 하이픈을 붙이면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뿌리 근자 써서 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root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근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쓰다라는 write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prescribe라고 쓰게 되면 다 처방하다만 생각해요. 근데 일단 단어의 기본 뜻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얘가 언제 미리 써서 주는 게 prescribe예요. 그래서 prescribe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미리 그렇게 정해주는 것, 규정하다라는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prescribe는 18번, 19번 문제 아니면 처방전 약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미리 지정해 주는 거, 정해 주는 거, 규정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지어 주세요라고 정해 주면 그게 뭐가 된 거죠? 그게 처방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약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는 역사가 100년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부터 생긴 단어였겠어요? 이거부터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한 거죠. 이거 모르는 학생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해주다, 사전에 정해주다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앞에다가 IN 한번 붙여볼까요? IN은 다 아실 거니까 IN이 어디 쪽이죠? 안쪽이잖아요. 그럼 inscribe라고 쓰면 뭐 돼요? inscribe 쓰면 어디다가 써놓는 걸까? 안에다가 써놓는 거여서 얘가 새겨놓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자꾸 하면서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DE라는 말을 쓰면 내가 말할 때 대신에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려봐요. D라는 말을 쓰면 첫 번째 뭐 아니면 뭐 되더라? 떼어내거나 아니면요 아래쪽으로 가는 걸 D라고 그런다 그랬죠. 또 하나는 모든 접두사는 강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다 D에다가 scribe 한번 써볼까요? 무슨 말이 됐지 그러면? 써 내려가다라는 말이 된 거죠. scribe가 쓰는 거니까 D가 down이 돼서 얘가 write down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nsitive라는 단어도 한번 보고 갈게요. sense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느끼다라고 많이 하죠. 우리말에 감 잡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되고. 근데 우리가 감각이 오는 것도 있고 또 감을 잡는다라고 할 때 오감이 아니라 뭐인 경우도 있죠. 머리인 경우도 있죠. 오, 감 잡았어라고 하면 더듬어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머리로 이해를 한 거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두 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센스라는 건 느낌, 감각도 되고 머리로 뭐 하는 것도 되고, 느끼는 건 뭐 여러분 다 알 거고, 이거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돼요. 자, sensitive라고 쓰게 되면, 자, 여기서도 전미사도 하나 알아둡시다. 전미사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IDE가 들어가면 성질, 성향이 풍부함을 나타내는 형용사 전미사가 돼요. 그래서 sensitive라고 하면 뭐가 풍부한 거냐면 감각이 굉장히 풍부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ensitive는 아주 예민한, 날카로운, 뭐 예리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해하다라는 말의 형용사도 있겠죠. 그건 뭐라고 쓰냐면 sensible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sensible이라고 쓰면 이해할 수 있는, 감 잡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현명한, 그 다음에 어떤 이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분별력 있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IBE 한 번만 보고 갈게요. invent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얘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발명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만들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inventive라고 하면 어떤 성향이 풍부함을 나타내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성향을 inventive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창의적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rescription medication이니까 제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약 복용하는 거 take라고 합니다. for allergy에 대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and 그래서 특히나 먼지에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 surrounding은 주변이잖아요. 그 주변 환경의 먼지에 예민하죠. 자, 그래서요, I think 내 생각에 it's a lot more difficult.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뭐가 훨씬 더 어렵냐면 keep the room, 방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먼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free라는 말이 우리말이 없을 무자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없는 거냐면 누구와 함께 하냐면 두 명의 다른 룸메이트들하고 함께 하면 이렇게 먼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인실 내나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놈 배정을, 기숙사 배정을 바꾸어 달라고 바뀌도록 요청해도 됩니까? to 뭘로 바뀌는 거냐면 1인실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I can provide doctor's note. 그래서 doctor's note를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help 라고 할 때 in advance라는 말이 미리 먼저 라는 뜻입니다.
미리 우선. 그래서 자, 사전에 미리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Sincerely Laura Diamond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얘도 뭐 문제 설명할 건 없으니까 주제편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문 설명도 좀 해드릴게요. 이 앞쪽에는 별로 그럴 게 없으니까 18번은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유형 한번 볼까요?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역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구 9번에 나오는 이 문제는 뭐 심경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이야기에 반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그래, 앞쪽, 뒤쪽만, 사실은 한쪽만 봐도 그 반대되는 신경을 쓰면 되는 거여서, 뭐 역시,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좀 민망한 유형이에요. 전국 정답률이 90%가 넘습니다. 18번, 19번은. 왜 답 아무렇게나 막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는 뭐, 1번만 다 써놓고 와버리거나 아니면 침 뱉어놓고 가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결시자도 많아요. 다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런데도 정답률이 90%가 넘는다는 건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쉬웠으면. 듣기 1번 문제가 90이 넘고요. 독해 18번, 19번, 그 다음에 도표 문제가 보통 9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설명할 거 없고 그냥 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뭐 비행기 덜컹거리고 그러면 뭐 비행기 덜컹거리는데 신나고 이러면 4번 쓰세요. 비행기 막 흔들거리는데 신나고 이러면. 그래서 이게 뭐 무서웠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 되는 거였죠? 자, 어떤 섬을 발견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났는데 섬에 외롭게 떨어져서 실망한 4번이 답 아닌가? 자, 이거 무서웠다가 그래서 뭐 되는 거냐면 안도하는 게 되는 거죠. 이 relieved라는 단어 좀 알아둘까요? relieve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아무거나 뭘 줄이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걸 relieve라고 그래요. 그래서 relieved라고 쓰게 되면 얘는 줄어든이라는 말이 되죠. 자, 근데 이게 줄어든 게 뭐가 줄어든 거냐면 고통이나 걱정 같은 게 줄어든 거니까 얘가 안심한, 안도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동사 상태에서 외울 때 이 단어가 가지는 기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단어를 외우기도 편하고 해석할 때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이 단어장에는 보면 그래서 줄어듦, 경감,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뭐가 줄어든 거냐면 불안 이런 게 줄어든 거니까 안심, 안도라는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도 되냐면 굉장히 예를 들어 피난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막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들을 relie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구제, 구호라고 하죠.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나오거나 이러면 그 구호단체 이름이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면 얘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지 줄이다라고 하지 말고 항상 영어 단어는 특히나 쉬운 단어일수록 저게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를 잘 이해해서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이 단어의 기억력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좋겠고 그리고 지문에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죠. relieved 그렇게 그래서 이제 무서운에서 안심한으로 2번이 정답이 된 거였고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sympathetic이 공감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path라는 말이 들어가면 path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마음이 돼요. 마음은 마음인데 사실은 저 단어는 원래는 고통에서 출발한다는데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마음으로 하트 쪽으로 단어의 의미가 자꾸 변해왔어요. 앞에 있는 SYM이라고 쓰면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다가 안티는 반대하는 걸 안티라고 하잖아요. 엔티퍼티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저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 보내는 전화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텔레라는 말이 멀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파시라고 하면 마음을 멀리 보는 게 되는 거죠. 텔레파시요. 파시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보죠. I think 내 생각에 maybe an hour had passed니까 1시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자, 제 생각에 1시간 정도가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and I felt plain jerk에 jerk는 갑자기 확 하고 움직이는 이런 걸 jerk라고 그러거든요. 뭐 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덜컹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얘는 명사로 쓰면 뭐가 되냐면 경련도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급격한 동작 이런 명사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덜컹덜컹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all of a sudden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플레인이 스핀은 도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걸 스핀이라고 그러죠. out of면 밖으로 벗어나는 건데 뭘 벗어났냐면 통제를 벗어나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통제가 안 되고 마구 돌아요. 그러더니 얘가 뭘 해버리냐면 코를 박고 떨어지는 겁니까? nose dive라고 쓰면요. 이거 이렇게 하이픈으로 붙여서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가 이렇게 띄웠어도 됩니다. 셋 다 괜찮습니다. 얘가 명사로 뭐가 되냐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급락이거든요. 급격한 하락 뭐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니까 급강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마스크가 drop down이니까 떨어져 내려왔죠. 왜 비행기 위에 이렇게 마스크 있잖아요. 이제 뭐 떨어지는 거 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I took one 하나를 잡아서 손에다가 그 마스크 하나를 잡았죠. next thing 그 다음에 I remember 내가 기억이 나는 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 건 There was water 물이 있었어요. All around me 내 주변에 온통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자, 나의 머리가 멍해졌네요. blank라는 말이 원래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빈다라는 얘기는 머리가 멍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앞으로 이 mind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신, 생각, 사고 이렇게 해볼까요? 머리 아주 좋습니다. 마음은 영어에 어떤 단어가 더 가깝죠? heart라는 단어가 더 가깝죠. 마인드가 마음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뭐 100이면 94호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나는 기억이 납니다. 수영에서 위로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죠. 그리고는 뭘 희망했던 거냐면 약간의 공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just then 바로 그때. 자, 바로 그때 I thought 어떤 때였냐면 내가 drown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drown이라는 단어가 이게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라는 얘기네요. 야, 나는 물에 익사하다겠다,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 마침내 made it 이라고 쓰면 얘가 뭔가를 해내다, 이루어내다 라는 얘기입니다. make it이. 그래서 I can do it 이라는 말 대신에 I can make it 이라는 말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뭔가를 해내고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죽기 직전에 야, 이제는 내가 결국 드디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마침내 해냈다는 거죠. 위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I looked all around me 내 주변을 쭉 둘러봤죠.
자, 그랬더니 in the distance라고 하면 저 멀리 정도 되거든요. 또는 뭐 멀리서 I could see something,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저 멀리에 뭔가가 보이는데, 그래서 I started swimming, 나는 시작을 했죠. swimming toward it, 그것을 향해서 수영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it was an island, 섬이었죠.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제 안전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made it to라고 쓰면요, 이 make it to라는 말은 영어의 arrive, 즉 도달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자, 이 말이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고요. 조금 어렵겠지만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원래 make라는 동사가 옛날에 만들다 이전에 make는 움직이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여 가다라는 말이 돼서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말이 되죠. 저거 말고 여러분이 움직이다라는 make가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make for 같은 경우. make for이 무슨 뜻이죠? 이게 어디를 향해 가다, 출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ake가 이렇게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런 구동사가 저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I made it to shore, 나는 바닷가로, 그래서 바닷가에 마침 도착을 했고요. just lay there, 거기에 그래서 들어 누웠습니다. lay는 엄청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 용법을 좀 정리해 두고 갈까요? 자, lie라는 동사가 과거형을 lay라고 쓰고요. 그다음 과거 분사를 lay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자동사다라는 사실까지 외우셔야 돼요. 얘는 눕다라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되죠. 이 단어 해석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문법 문제로 나오면 문제예요. 근데 문법 문제로 수능에서 6월, 9월 이 시험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드는 시험이잖아요. 이거하고 11월 수능하고 3개만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에서만 얘가 문법 문제로 이미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외워 두셔야 하는 놈입니다. 이거 타동사로 쓰면 lay라고 쓰고요. lay, 그다음에 laid, laid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얘는 타동사로 눕다가 아니라 눕히다겠죠. 놓여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놓다겠죠. 이 문제를 시험에서 내는 이유는 여기 있는 lay하고 여기 있는 lay가 모양이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자동사 자리인지 타동사 자리인지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풀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 익혀 두시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둘까요? 당연히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겠죠. 타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쓰는 말이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수능에서 수능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들을 4개 항목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말을 자주 못 들어봐서 그렇지 쟤는 뻔질나게 나오는 놈입니다. 꼭 외워야 하는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10번 문장 보니 all then, 그제서야, 그때서야 could I stop, 내가 멈출 수 있었죠. 뭘 멈출 수 있었냐면 내 생각이 막 fluctuate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fluctuate이라는 단어는 아주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문으로 하나 여러분 뭐 잘 아는 거죠. stop A from ing라고 쓰면, 자, 요렇게 쓰면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동사가 stop 말고 또 어떤 걸 또 많이 쓰더라? keep이랑 그 다음에 prevent나 private 이런 거 많이 쓰죠. 얘네들은 이 자리에 from ing가 온다라는 걸 모르면 뭘 나중에 못하게 되냐면 A가 짧으면 괜찮은데 A가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얘가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아서 뭐 한 줄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놓쳐갖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용법들을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죠. 우리 이 책 하면서 단어랑 용법은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네요. 이 모르면 해석 못하죠. only then이라는 소위 뭐가 왔어요? 부정어가 앞쪽에 오면 어순에 변화가 일어나죠. 소위 뭐라 그러냐면 도치라고 부르잖아요. 부정어가 도치되면 그러면 뒤에 어순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I could stop 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could I stop 이라고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저렇게 앞에 부정어가 등장을 하면 쟤는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부정어가 앞쪽에 오면 그럼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부정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저기 나오는 only도 부정어예요. only라는 말이 준 부정어입니다. 영어에서 얘가 부정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요럴 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법에서 부정의 부정은 뭐라는 걸 알아야 되죠. 부정의 부정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영어쌤이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수능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only few의 밑줄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only few의 밑줄이 가면 얘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어요. 영어는 부정의 부정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부정으로 겹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됐던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few도 부정어잖아요. 그죠? 거의 아니다라는 여기에다가 only가 붙는 이런 말은 영어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only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는 not, never 이런 것들이 앞쪽에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부사 중에는 little이라는 놈도 자주 등장하고요. hardly 같은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나면 뒤에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이 뒤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 안 나타나고 의문문 어순이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모양 잡기가 쉬워요. 원래 제대로 공부하려면 문법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일단 올해 시험 보고 이제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 이거 설명하는 거 1, 2학년이면 하겠어요. 1, 2학년이면 또 꼼꼼하게 다 챙겨서 하긴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동사 의문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이렇게 쓰잖아요. 비동사 먼저 오고 그 다음 뭐죠? 주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어제 거기에 갔다. 너 어제 거기에 갔니?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Did you go?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did 같은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 뭐냐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완료 시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 어디 가본 적 있니? 라고 하면 부산에 가본 적 있니? 부산 저기 광안목에 가본 적 있니? 이런 거 물으면 have you visited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have 다음에 주어 오고 ed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얘네들은 문법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왔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could I stop 이라는 형태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기는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이 책만 끝나도 18번, 19번은 안 풉니다. 저거 풀고 있기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럼 유닛 1의 마지막 문제겠네요. 네, 4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면접 보러 갔어요. 그죠? 면접 보러 갔으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긴장이 돼야겠지. 그랬다가 뒤에 가서는 막
춤추는 걸 참아야 될 지경이 되고 이러면 뭐 이것도 문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긴장했다가 즐거워지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모를 만한 단어 없죠. 여기 fashionated이라고 하면 아주 매료당한 겁니다. 매료당한. 그래서 이거 다르게 뭐라고 해석해도 되냐면 황홀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주로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기분이죠. 단체로 표정들이 안 좋네. 아, 얘들이. 자, 계획 취소한다, 여기 있는 거. 5번 jealous는요, 얘가 그러면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거죠. 나는 네가 부러워 이런 거 I envy you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젊은 애들은 안 쓰는 말입니다. 이거 완전 노인들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 쓰면 뭐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줘도 60대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어투도 생각보다 좀 달라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 어학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말을 딱 좀 짧게 끊어서 하는 편이에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야 예를 들어 야 나 오늘 총알 완전 장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 오늘 돈 많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쓴다는 건 내 또래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다음에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를 배춧잎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쓰면 70대입니다. 이거 쓰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 부탁드리면 그래서 대학 가면 살아있는 영어도 좀 배우세요. 글로 보는 딱딱한 교과서 같은 표현 말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 하나 이것도 알아야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도 보고 아티클도 보고 해야 되니까 알아야 하는데 그거 말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좀 상대방이 적절하게 특히나 이제 거의 국제 공용어는 영어로 통일되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뭐 불어도 독일어도 다 나락간 분위기예요. 그냥 영어 하나만 남는 분위기인데 영어로 쓸 때 기왕이면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주세요로 I want coffee 이런 흉한 말을 써갖고 이렇게 사람들 나자빠지게 하지 마시고 I want coffee는 커피 줘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 애기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애기들이나 여러분 또래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죠? 무조건 크다예브라고 하는 겁니다. 크다예브라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커피 플리즈 커피 막 이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단어도 그래 조금 이렇게 단어나 표현 같은 것도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엔티룸에 앉아 있었는데 수잔 랜슨의 사무실에 엔티룸에 앉아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티룸이라고 할 때 앞에 ANTE는요. ANTE로 적히는 경우들도 있고 ANTI로 적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말도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가 아까 봤던 우리 pre하고 비슷합니다. 미리 또는 앞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미리 또는 앞쪽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엔티룸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대기실입니다. 아는 단어로 예를 들어 이런 게 돼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안쪽 인테리어가 인테리어예요. 제가 어떻게 영어로 맨날 1등급 받지? 신기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고 하면 이제 실내의라는 말이죠. 여기에 영어에서 T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역, 영토하고 관련된 단어가 돼요. 그래서 그 테라라는 이름이 아주 넓은 땅에서 수확한 그러면 광활한 호주에 막 이런 데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영토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영역 안쪽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단어는 실내의라는 뜻이에요. 얘는 명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테리어를 냈다라는 말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고 얘는 실내의라는 형용사예요. IN이 안쪽일 때 바깥쪽 X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 3개가 막 따라옵니다. exterior라고 하면 뭐죠?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는 단어 같아요. 위에 건 대충 다 알겠지만 얘는 뭐겠어요? 밖의라는 얘기잖아요. EX가 바깥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머리를 좀 써봐. 이번에는 그럼 만약에 interior이라고 이렇게 쓰면
엔테테리얼 이러면 이상하니까 소리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쪽이에요? 그렇죠. 앞이라는 말이죠. 아까 포스트가 어디라고 그랬더라? 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posterior이라고 쓰면 뭐죠? 얘가 뒤의라는 말이죠. 그게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따 수업 끝나고 저 잠깐 보고 가세요. 삶의 진로를 다시 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단어가 확장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 2월에는 이 어원 공부도 같이 좀 잘 챙겨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외워서 정리를 내두면 나중에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도 이거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단어의 기억이 지속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읽고 학교에서 뭐 조금 어려운 책들을 갖고 수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때쯤에 이제 단어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2월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봅시다. 단어도 해보고 용법이랑 구문도 해서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편하게 뭐 장악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정작 NT를 하나 보긴 봐야겠죠. ANTI에다가 우리 형용사 전미사 그냥 QUE 한번 붙여볼게요. 유니크 같은 단어에 QUE가 붙었잖아요. 그냥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뭐뭐의라는 말인데 그러면 antique라고 하면 얘가 시간상 언제가 되냐면 옛날이 돼요. 그래서 고대의 그 다음에 또는 옛스런 이런 말이 되죠. 고풍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가구를 뭐라고 하던가요? 앤틱 가구라고 할 때가 앤틱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앤틱이 명사가 되면 옛날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동품이라는 단어가 되죠. 자, 내가 수잔 랜선의 사무실에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As I looked through the glass, 내가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through라는 전치사는 뭘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기본 의미가 through라는 전치사는 일단 통과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통과하는 거니까 그게 일 같은 게 되면 과정을 다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다 마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처음 끝까지를 다 마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영영사전으로 through를 찾으면 1번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through는 뭐의 의미도 많이 들어가냐면 끝났다라는 의미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통과해서 보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통과의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통하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겠죠. 유리를 통과해서 보는 건데 유리를 통해 보았다라고 우리말로는 하잖아요. 통과해 보았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through입니다. through. 그래서 예를 들어 go through라고 쓰게 되면 through의 내용이 만약에 go through라고 쓰는데 through 뒤에 the cave 동굴 같은 단어가 나오면 뭐겠어요? 동굴을 통과한 거겠죠. 만약에 go through the college라고 쓰면 뭐겠어요? 그러면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졸업했다, went to the college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 go through the medical colleg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의대 과정을 다 마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through가 통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를 통과하는 거니까 일이나 사건이면 겪다, 경험하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경험하다, 2번 마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냥 through의 느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애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뺨을 딱 때리더니 we are throug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끝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hrough가 그렇게 끝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내가 looked through the glass, 유리를 통해서 봤어요. 유리를 통해 봤는데 well-dressed army니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되겠죠. 군인 아닙니다. 군인 아닙니다. 여기서 군인일 리가 없잖아요. BTS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무리를 봤어요. 자, 그랬더니 had the feeling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나는 정말로 여기에 속하지 못하겠구나. belong이라는 말이 속하답니다. 주로 뒤에 만약에 명사가 붙으면 어디에 속한다라고 명사가 붙으면 전치사 to랑 씁니다. belong to라고. 사물이 사람에게 속하면 뭐겠어요? 누구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물.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는 정말로 여기에 속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발견하게 됐죠. 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냐면 quiver 하는 나를 발견했네요. 앞에 Q가 S면 발음이 참 좋을 텐데.
자, quival이라고 하면 얘가 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달 떨고 있는 나를 보았죠. 비슷한 단어가 이런 게 있기는 하죠. shiver이라는 단어도 떨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shiver. 자, 그 다음에 after an hour's waiting,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난 뒤에 I was assured in 되었네요. assure이라는 단어는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옛날에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자리 안내해 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서 극장 같은 데 가면 자리 안내해 주는, 또는 이제 여러분 집 같은 데는 없겠지만 저 같은 이제 귀족들이 사는 집에는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 집사가 나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나는 원래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어디로 모시고 가고 그런 자리를 안내하는 걸 어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자리 못 찾고 이러면 또 중간에 늦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들도 어셔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원인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요런 걸 하는 안내원을 어셔얼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assured in 안으로 안내가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수잔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의 면접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수잔이 나에게 퀴즈를 던졌고요. 질문을 던졌고, 간단한 시험, 간단한 질문을 퀴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보는 그 쪽집 시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팝 퀴즈라고 그래요. 이 팝이라는 말이 뭐죠? 팝이? 툭 튀어나오는 걸 팝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눈 튀어나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파파이라고 그런다고요. 치킨집 이름 중에 파파이스라고 있죠. 그죠? 이게 그때는 P가 대문자겠지. 이게 일본 애들이 입을 거쳐서 뽀빠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파파이가 뽀빠이가 됐을까? 그래서 이 뽀빠이 만화 주인공 보시면 눈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눈탱이 뭐 이런 말인 건데, 만화 주인공 이름이 왕눈탱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팝콘이잖아요. 툭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팝 퀴즈가 보통 텀을 두고 시험 보는 그런 시험들 말고 그냥 보는 이제 쪽지 시험 이런 걸 팝 퀴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잔이 gave me a quiz, 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all of them difficult,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어려운 겁니다. 꼭 여러분 같죠? 야, I thought,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들었는데 뭐라고 뒤로 가면 반전이 있어요. I got every answer wrong. 나는 모든 답을 다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됐죠. 그죠? 다 답을 틀리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there came the final question이, 마지막 질문이 들어오는데 What's 포르테놀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I was sure about, 내가 the answer, 그 답에 관해서 확신이 있었죠. 이건 이 마지막 질문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와우 하고 수잔이 소리를 지르더니 You are the only person,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일한 사람이냐면 모든 걸 올바르게 대답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Would you like to be my assistant? 혹시 나의 비서가 될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assis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축구할 때 직접 골 넣은 거 말고 도와준 거 어시스트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돕다라는 뜻입니다. 돕다, 도움을 주다라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접두사 하나 보고 갈게요. 앞에 영어의 접두사 중에 가장 많은 단어를 갖고 있는 접두사가 ad예요. 이 ad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전치사 to의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접두사들은 다 뭐의 의미로? 강조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라는 놈만 원래 썼었는데, to라는 놈만 쓰다가 영어 이렇게 몇백 년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이 접두사는 점점 의미가 in이나 on이나 with까지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거나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게 a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d가, 영어에서는 d가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인의 D라는 발음은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운니를 때리는 발음이지만 영어의 D는 입천장을 건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른 단어들을 만나면 발음이 굉장히 잘 뭉개집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 소리가 변해서, 왜 발음하기 좋은 방식으로 단어의 철자가 변하는 건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단어들 보면 발음하기 좋게 단어들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D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처럼 AD의 D가 뒤에 있는 S를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A를 봤는데 여기 나오는 철자하고 여기 나오는 철자가 서로 같으면 이건 원래는 뭐였는데 D였는데 뒤에 나오는 자음을 따라서 소리가 바뀐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음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 문법에도 있잖아요, 자음 동화. 근데 앞에 게 뒤를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 동화는 순행 동화가 더 많은데 영어는 순행 동화는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역행 동화입니다. 뒤를 따라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AD가 변한 거였구나. 얘는 현재는 몰라도 되는데 원래 assist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서 있어 주는 거, 함께 with 서 있어 주는 게 assi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돕다, 도와주다라는 말이 되고 AD를 배웠고요. 이제 얘는 계속 나올 거니까 앞으로 아까 오늘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라고 했는데 동사 뒤에 ANT가 붙으면 대부분은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assistant이라고 하면 도와주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얘는 뭘로도 사용이 되냐면 명사로도 사용이 돼요. 명사로 사용이 되면 동사에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ANT는 동작의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ssistant가 그냥 영어 단어로 바꿔도 돼요. help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조수, 비서, 그 다음에 연구실이면 조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이 있겠죠. 어쨌든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비서가 되고 싶으세요? 나의 비서가 되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ANT 잡고 갑시다. ANT라는 놈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동작의 주체가 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놈들은 여러분 대충 다 알아요. OR, ER, ISD 이런 건 다 아는데 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 여기에 붙어서 단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저거 알고 나면 이제 뭐 끝난 거죠. 뭐 폴루시 무슨 단어지? 오염시키다잖아요. 이 떼고 ANT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얘는 오염을 시키는 주체죠. 얘가 오염, 원, 쉽게 쉬운 단어로 합시다. 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되네요. ANT 붙는 단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도표 문제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respon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ENT 붙여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됐을까? 얘는 응답자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resident라는 명사가 뭐예요? resident가 거주자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병원의 전공의 선생님들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예전에 지금처럼 병원이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주로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으로 치자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병원으로서 이 구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가 규모가 좀 크거나 또는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그 시설에 머물면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주민이라고 불렀던 레지던트에서 유래해서 지금도 요즘 병원의 레지던트들은 거의 병원에서 살죠, 그죠?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요거 떼고요, NT를 떼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동사일 텐데 무슨 뜻일까? 거주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from에서 to가 됐죠. 일자리 없던 젊은 여자에서 뭐가 됐냐면 봉급을 받는 직원이 된 겁니다. salary라는 단어는 아시죠? salary가 봉급이고요. 그래서 봉급쟁이라는 말을 salaryman이라고 일본 애들이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일본 애들은 salaryman이라고 써놓고 못 읽어갖고 사라리망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발음이 좀 아름답잖아요. 일본 애들이 일단 받침이 없어서 받침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절이 쫙 다 펼쳐져 버리기 때문에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죠. 사라리망이 뭡니까? 사라리망이 그래도. 이 단어는 원래는 그냥 뭐 교양사만 알아두면 솔트에서 온 거예요. 소금. 옛날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줬던 데서 그래서 거기서 봉급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salaried 그럼 봉급을 받는 employee 직원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employee라는 단어에서 double E를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좀 전에 ANT가 주체였네요. ANT 말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주체 중에 하나가 ER이 있죠. 이건 뭐 잘 알잖아요. ER이 붙으면 동작이 주체가 되는데 이거 말고 반대로 EE가 붙으면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돼서요. 자, employer이라고 쓰게 되면 employe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채용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er 붙이면 그러면 채용하는 주체네 누구죠? 고용주라고 하지 말고 사장이라고 하세요. 한국 사람들 안 쓰는 단어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엄청 불편해집니다. 뭔 고용주는 고용주예요. 그러면 하여튼 단어장들이 애들 다 망쳐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거죠? 피고용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직원이라고 하세요. 직원입니다, 직원. 그렇게 피고용자 이러면 단어장으로 단어 외우면 티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강세가 여기 있어요. 얘는 강세가 여기 있어서 언뜻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모든 단어의 발음을 이름절의 강세를 두고 하잖아요. 한국어가 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끝에 소리가 비슷하게 생기면 단어가 헷갈리는데 영어는 강세가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앞에 있는 단어는 employer, 뒤에 있는 단어는 employee라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trai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train이 기차가 왜 나오니 동사하고 있는데 진짜 기차 주체 기차 대상 학장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트레이너라고 쓰면 훈련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강의실에서 제가 트레이너입니다. 꼭 뭐 이렇게 운동복 입고 막 역기 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 조교들이 트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팀에 가도 훈련시키는 코치들 트레이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니라고 부르면 트레이니는요, 얘는 훈련 받는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 군대가 훈련소 가면 훈련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토, 멘티도 있죠. 이걸로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멘티가 조언을 받는 사람이 되고 멘토가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죠. 원래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거죠, 그죠?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트로이 목마 전쟁을 떠날 때 아빠가 신탁이 받는데 너 나가면 10년 동안 못 들어온다고 신탁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떠나가는데 그냥 두면 이제 자기 아들이 나라도 빼앗길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 절친한테 아들을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탁을 받아보니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네가 그동안 우리 아이를 좀 지켜줘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나고 정말로 이렇게 지켜주죠. 근데 친구 이름이 멘토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그게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버리면서 저기다가 이가 붙어서 멘티라는 단어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ERE도 됐고요. 앞으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E 같은 단어 나타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다, 그죠? 감 잡을 수 있겠죠. 우리 AD 복습하면서 다른 단어 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ten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 말고 tend라는 게 동사로 다른 동사가 하나 있어요. 얘가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AD를 한번 붙여볼게요. AD tend 발음이 찐따 같으니까 AD tend라고 쓰지 않고 여기 있는 D를 뭘로 바꾸면 될까? T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attend라고 이렇게 바꾸면 얘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오는 즉 타동사인 atte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ttend 뒤에 주로 on이나 그 다음에 to 같은 놈이 같이 붙어서 쓰이는 자동사 attend가 있어요. 위에 있는 attend는 어떤 의미가 된 거냐면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전치사를 안 쓰는 거예요. 아까 AD가 to, on, in, with 같은 전치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가다라는 말이 돼서 얘는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뭘 쓰면 틀린다라는 그런 거 이제 내신 시험 같은 데 잘 나오죠. 자, 아래쪽에 거는 그거 아니고 돌보다 보살피다에다가 전치사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AD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였다는 얘기예요? 강조라는 얘기죠. 그러면 강조 tend니까 정말 잘 보살피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보살피는 걸 attend라고 그래요. 참석하다도 되는데 참석하게 하다도 되거든요.
참석시키다. 이렇게 참석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처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 타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냐면 attendee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뭘 당한 사람이지? 예, 참석을 당한 사람이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참석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른 거 뭐 하나 붙여볼까요? attendant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명사면 ant가 붙었는데 명사가 되면 뭐로 쓰이는 거라고? 동작의 주체로 쓰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보살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을 뭐라고 하던가요? flight attendant이라고 하잖아요. 비행을 보살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행을 돌보는 사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steward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면 steward, 여자면 stewardess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시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 단어 쓰지 않아요. 게다가 또 요즘은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어미나 이런 거 붙이면 정말 교양머리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 교양머리 없는 수준이 아니라 stewardess 정도는 이건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듣기 불편한 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죠. 사람에게는 씁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는 아직도 씁니다. 숫사자, 암사자거든요. 사람에게 쓰는 건 아마 저게 하나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프린스가 뭐예요? 원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얼른 지웠어요. 여기다 SS 붙이면 프린세스라고 쓰면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이거 말고는 지금 떠오르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원래는 프린스는 왕자가 아니고 뭐였죠? 프린스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뜻이 변하는 건데 그래서 군주론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The Prince예요. 왜 그럴까? 프린이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first잖아요. 얘가 일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그래서 1인자라는 의미가 프린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왕자가 됐냐면 수능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영국 이 통치자를 보냈었잖아요. 영국의 통치자를 보냈는데 계속 보내다가 이제 스코틀랜드가 제발 우리나라 사람으로 왕을 뽑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국 왕이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왕을 정하겠다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을 보내버려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 중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거든요. 나쁜 새끼죠. 아주 야비하게. 그리고 그 애가 프린스였는데 거기에서 유래해서 프린스가 왕자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그거 알아두세요. The Prince라고 쓰면 이게 군주론입니다. 나중에 뭐 PRIN 오늘 아마 수업 뒷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스탑 멈추어야만 됐죠. 내 자신이 뭐하지 못하게 내가 춤추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니까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유닛 1에 수능에서 제일 쉬운 도표와 더불어 제일 쉬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